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자연어입니다. 자연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라면 끓이는 과정을 자연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냄비에 물 500ml를 넣는다. 둘째, 물을 끓인다. 셋째, 만약 물이 끓으면 넷째, 냄비에 스프를 넣고 다섯 번째 냄비에 면을 넣고 여섯 번째 4분 30초 동안 물을 끓인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숫자를 붙이고 난 뒤에 한 문장씩 넣는 거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자연어라고 합니다. 라면 뒷면을 보면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리 방법이 자연어로 표현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뒤에 문장이 하나씩 들어있죠. 전형적인 자연어로 표현된 방식입니다. 이 자연어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조리 방법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리 방법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쉽게 읽어드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자연어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여기 라면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같은 라면 끓이기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각 회사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친구에게 어떻게 라면을 끓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각자 다르게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같은 라면 레시피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죠. 자연어의 반대말은 인공어입니다. 인공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뜻합니다. 인공어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과는 다르게 표현을 하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언어를 인공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보 시간에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인 자연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 자연어를 배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자연어라는 것이 인공지능 분야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이 있어요. 아이폰에 시리라고 알죠? 그 시리에게 말을 걸면은 그 시리가 알아서 어떤 일을 수행해 줍니다. 이건 제 수업 영상입니다. 이 수업 영상에서 자막 버튼을 누르면 제 음성이 자막으로 표기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텍스트로 자막을 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쓰는 말, 그러니까 자연어를 컴퓨터가 인식해서 인공어로 바꿔서 제 말을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것이죠. 자막으로. 자, 이러한 일들 또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연어를 컴퓨터가 인식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이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의사코드입니다. 의사코드를 영어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pseudocode. pseudo라는 뜻은 허위의, 가짜의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의사코드는 가짜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문장들의 형식이 마치 프로그램 코드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의사 코드라고 부르죠. 가짜 코드가 아닌, 그러니까 의사 코드가 아닌 실제 코드는 이렇게 생겼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의사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의사 코드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실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알고리즘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키보드 위에 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키보드 위에 손이 올라가기 전에 펜을 잡고 종이 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지 대략적으로 써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의사코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코드를 먼저 쓰고 나서 프로그램을 하면 보다 많은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순서도입니다. 알고리즘의 의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그 절차인 순서를 그림으로, 그림도자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모든 알고리즘의 시작은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을 합니다. 둥그렇게 생긴 이 기호를 사용해서요. 저번 시간에 알고리즘의 5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유한성,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배웠죠. 시작과 끝을 이렇게 생긴 도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초기값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육각형을 사용합니다. 알고리즘상에 어떠한 계산이나 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각형을 사용합니다. 종이나 파일로 출력을 할 때는 종이가 중간에 찢어진 형태의 도형을 사용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 그 순서를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마름모 기호입니다. 이 마름모 안에 조건을 집어넣고 이 조건이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서 순서를 바꾸는 게 이 마름모 기호입니다. 여기에 있는 조건이 부합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경로가 서로 달라지죠. 이렇게 순서를 바꿀 때 사용하는 게 마름모 표시입니다. 평행사변형은 이 안에 입력이 들어가는지 혹은 출력이 나오는지를 표기하는 도형입니다. 이 화살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이죠. 라면 끓이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모든 알고리즘의 시작은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었죠. 시작을 한 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할지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게 바로 화살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사용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자료의 처리. 여기에서는 냄비에 물 500리터를 넣었네요.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이 나오네요. 물을 끓인다라는 처리를 했네요. 여기 마름모 기호가 나옵니다. 이 마름모 기호 안에는 조건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물이 끓는가라는 조건을 주어졌네요. 물이 끓는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면 아니요 하면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만약에 물이 끓는가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은 다른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죠. 다시 사각형을 써서 자료를 처리합니다. 냄비에 스프를 넣네요. 냄비에 면을 넣는 처리를 이렇게 사각형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끓는 물에 스프를 먼저 넣을지 면을 먼저 넣을지 이것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알고리즘은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배웠죠. 여기에서는 냄비에 스프를 먼저 넣어서 국물을 진하게 우려낸 뒤에 그 다음에 면을 넣어야지 면이 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분 30초 동안 끓인다라는 처리를 이렇게 사각형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면 알고리즘의 끝을 표현할 때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합니다. 라면 끓이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한눈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네, 이 순서도는 두 수의 곱을 출력해주는 알고리즘을 표현한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시작합니다. A라는 곳에 20을 넣고요. B라는 곳에 30을 넣습니다. 그리고 C라는 곳에 A에 들어있는 값과 B에 들어있는 값을 곱합니다. 곱한 결과를 C에 넣고요. 그 C를 출력을 해줍니다. A에는 20이 들어있고 B에는 30이 들어있으니까 20과 30을 곱하면 600이 C에 들어가 있겠네요. 이 600을 출력을 해주고 이 알고리즘은 끝을 내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3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글인 자연어, 가짜 코드인 의기사 코드,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 절차, 그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순서도.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자연어가 제일 쉽고 의사 코드, 그 다음에 순서도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순서도는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고요. 의사 코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텍스트 코딩을 한다고 칠 때 코딩을 하기 전에 한 번쯤은 회사 코드를 작성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된다 하면 반드시 자연어 처리라는 것을 공부해야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